제목이 거창하죠. 사실 저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 생각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초반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계시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 건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비슷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런 구분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여러분은 이제 수학자로 알고 계시는 철학자인데요. 피타고라스 구분법에 의하면 여러분은 사실 청년기에 아직 못 이르셨어요. 아직 청소년기밖에 안 되셨고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정식으로 완전히 노년기에 이르신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육체의 완전한 성숙은 30대 중반에만 가능하고 영혼의 성숙은 한 50이 가까워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성장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의 구분,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로 돌리네요. 자, 동양에도 여러 가지 인생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10살 되면 공부하고, 20살 되면 발레를 치고, 30쯤 되면 가정을 이루고, 40살쯤 되면 저승을 나가고요. 100살까지 있죠. 그 인생 도표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잘 꾸려가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서 어떤 시기가 있고 개인이 성장할 때, 개인이 살아갈 때 그 시기에 대한 구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년이라는 말은 생리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구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리스 철학사에서 봤듯이 또 동양에서 봤듯이 어떤 사회가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성장시키고 사회에 안착시키고 사회에 적응시킬지에 대한 어떤 긴 프로그램과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청년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변화를 겪는 인간의 어떤 특수한 조건에 대한 구분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가, 특정한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이라는 것이 죄송해요. 네. 청년이라는 것이 시대나 문화 혹은 사회적 토대 안에서 규정된 그런 관념이자 혹은 상상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상이고 또 이념이냐면 청년은 이래야 한다, 청년은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사회적 관념들이 작동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혹은 그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을 규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청년이라는 것이 뭐 20대나 30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진보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장하고 진보한 개인이 사회 안에 어떻게 안착하고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낼 것인지 하는 그런 방식의 시대적 문화적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은 비어있는 기호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청년은 어때야 한다가 아니라 청년은 사실은 비어있고 누군가 끌어내는 관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청년이라는 말이 가장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이런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은 초범과 같고 아침해와 같고 온갖 풀들이 싹 트는 것과 같고 예리한 칼날이 막 숫돌에서 갈려놓은 것과 같아서 가장 소중한 시기다. 사회에서 청년은 인간의 몸에 있는 신선하고 활발한 세포와도 같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이 느낀 어떤 느낌인데 사실 이 글은 1910년대 중국에서 나온 잡지의 경도원 같은 거. 가장 청년이 열렬하게 환영받고 요청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20세기 초반의 동아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국, 일본, 조선 할 것 없이 다 같이 신청년, 청년, 청춘, 소년 이런 식의 잡지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 시대의 청년이 갑자기 요청되었을까요? 왜 이 시대의 청년을 소환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모두 과거와 전통적인 방법과 절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맡을 그런 새로운 인격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이런 잡지들이 유행했던 배경 중에는 당시 이제 서양에서 저런 관념들이 막 들어간 타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 시대 1900년대 초기를 살았던 20세기 초기를 살았던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묘사, 팩트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 있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청년은 사실은 요청된 거죠. 자,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뭔가 낯설지 않으세요? 제목이 청춘이고요. 이것은 1900, 제가 연도를 몰라서 1914년에 창간한 천안선이 창간한 잡지 청춘의 표지입니다. 뭔가 좀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 안 드세요?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의 상징인 호랑이와 함께 있고. 이건 이제 조선 최초의 서양 화가로 알려진 사람의 작품인데요. 저는 여기서 모종의 혼종성 같은 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됐던 청년이 바로 이런 식으로 뭔가 서구적인 것을 담당하는 그런 이미지였던 거죠. 소년의 창간산이었습니다. 지금 아재 부분 인수민의 지력을 자하고 아국 역사의 대권세를 처음 하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아래 보세요. 활동적, 진취적, 발명적인 그런 대국민을 양성합니다. 결국 활동적, 진취적, 발명적인 대국민이 청년이겠죠. 이 시대에 요구됐던 청년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뭔가 그 희망찬 이미지, 그리고 과거하고의 사슬을 끊고 조선을 혹은 동아시아를 다음 세대로 다른 세상으로 바꿔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소환된 청년을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근대적 인간. 좋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시기에 지식인들이 청년으로부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보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것은 당시 청년의 모습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 요청했던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 청년이라는 말은 당시의 사회적인 기상이나 원망이 담겨있는 일종의 요청 일생이죠. 지금 다시 우리 사회에 청년이 요청되고 소환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 혹은 20년 전만 해도 청년이나 청춘이라는 얘기 돌아갔지만 그 세대에 지금처럼 N4 세대 이런 식의 호명이 가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오렌지족 이런 표현 혹시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청년 세대를 규정하는 명확한 호명의 언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존재했고요. 청년 문제도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 이야기가 도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저 20세기 초반은 밝고 긍정적이었다는 지금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청춘은 저는 이중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청춘, 젊음 자체가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공격, 나이 공격입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늙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가 최고의 욕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이게 최고의 욕이죠. 나이 공격이 되게 세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시비가 붙으면 제일 먼저 이런 말을 들려요. 아줌마. 왜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하고는 다르다. 구별짓기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나이가 부담이고 짐이고 평생의 어떤 업보인 그런 사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자체가 상품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 저희가 같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는 청년의 고통 자체가 상품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보도를 보거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매체를 보면 지금 청년이 얼마나 힘든가 혹은 어려운 개별적인 청년들이 어느 정도까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들은 대단히 많이 넘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모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청년은
뭔가 고통받는 존재이고 사회는 그들을 위해 뭔가 시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기간이 이런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청년의 삶이 아니라 젊으면 상치 안 되고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맥락하여 여러분들은 과거하고 여러분들을 끊어놓을 그런 근대성의 표지로 소환되기도 하고요. 부모 세대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상속자로 소환되기도 하고 소비 주체로 소환되기도 하며 동시에 국민으로 소환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소환되고 요청된 청년이나 지금 호명되는 청년이나 저는 일종의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 특별히 호명되면서 그들의 고통이 보고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이 불려나오는 현상 자체가 일종의 병의 징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견딜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이 겪는 고통에 대한 보고들은 넘칩니다만 그에 대한 분석이나 실험이나 노력들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 나머지 것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 계시는 대신.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뿐만 아니라 먼저 강의주 선생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원론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도착합니다. 선비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들을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질문을 다시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나간 시대, 이미 지나간 개념, 지나간 이미지로서의 선비는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사실 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돌아갈까 하는데요. 루소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두 번 태어난다고. 그리고 그 두 번째 탄생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기록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고통 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만 수용해요. 그러나 제2의 탄생을 겪은 인간은 타인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을 루소는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의미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자기가 처한 상황과 타인을 함께 이해하는 능력이 자기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탄생을 겪은 청년은 결국 타인의 관심을 갖고 타인에 공감하는 존재라고요. 이 질문, 이 대답을 함께 다시 제가 옮겨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의 질문이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감당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외부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결국은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진보해 나갈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여러분이 청년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한다면 이 질문을 근원적인 데로 돌리면 저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장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의 내부를 견디고 그 힘으로 밖과 소통할 고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앞에 하신 선생님과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글쎄는 두 사람의 조선선비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료집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건데요. 한 사람은 이 글의 주인공이 성호 이익이라는 17세기 선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성호이익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결실에 나아가지 못했고 자기 집에서 자기 학문을 펼쳐나가는 한편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조선시대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듣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달랐던 점이 있다면, 이 선비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이분은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회를 바꿀 청사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제도 개혁안을 내죠. 이분은 선비로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성장의 방법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잘 아시는
가상 정약용입니다. 자세한 건 뭐 자료집에 있지만 이분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죠. 잘 아시다시피 18년이나 유배를 했잖아요. 자, 저는 이분에게서 뭘 보냐면요. 선비로서의 정약용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년이나 유배를 당해서 궁벽한 곳에 사회적인 진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냥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듯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요. 거대한 학문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이 학문체계의 핵심은 조선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조선이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배운 것들을 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궁극적으로는 불운을 견딘 사람들이고요. 불화를 견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운과 불화를 자기 그냥 개인적으로 소외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의미의 성장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성장의 핵심은 앞에 성호는 저는 공감이라고 보고 자살의 경우는 미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의 그 선택은 그냥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선비의 한 예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냥 특별한 예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이들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도 있지만 자기 방식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장의 힘이 이들을 그 자리에 있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가 있었지만 빼고 넘어갈게요. 유학자들만큼 성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논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마 이 표현보다는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느 쯤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살에 무엇을 했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저는 이제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다양한 데 미혹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공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 추앙받는 성인이 그리고 학자가 동아시아 최고의 학자가 70살이 될 때까지도 자기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70이 될 때까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절대 30에 머물지 않고 학문의 성취를 이룬 40에 끝나지 않고 70까지도 자기의 변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이 능력이 이 사람들이 겪은 불운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자기 철학을 사회에, 세계에 남기게 된 큰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기한 어떤 질문, 청년은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답이 없는데요.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거 좋은 말들이고요. 이 좋은 말들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규정되는 청년, 남이 불러서 호명되는 청년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물론 사회의 여러 가지 나쁜 조건들을 통찰하는 비판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자기 내부를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하는 방법이 아마 이런 자리에 나와 계신 이런 체험들이 또 그 중에 하나이겠죠. 자, 제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저항하는 힘을 들으셔야 한다면 그건 누군가 여러분을 부정하려는 힘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세류에 그냥 흘러가도록 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빠져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홍일점 이제 강의가 잘 들었는데요. 이제 또 김정희 교수님과 함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선택 좀 해주시겠어요? 네. 힘들죠, 많아요. 이 중에서. 네. 저 이거 하고 싶네요. 네. 네. 네, 질문 주셨는데요. 왜 견뎌야 하죠? 맞서 싸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멋있는데요. 아주 패기가 넘치는 도전적인. 네. 네. 아니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전략 없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 그냥 작은 개인에 불과하고요. 분노를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딘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
자기를 견디고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셔야죠. 이때 견딘다는 말은 그냥 나쁜 쪽으로 수동적으로 감내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석하는 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겠다는 어떤 의지, 그런 선택들을 함께 다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견디시려면, 싸우시려면 견디셔야 하고요. 견뎌야 싸울 수 있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교수님의 예는 개인적 성향 또는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요? 이것이 선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성호하고 다산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좀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은 그런 뛰어난 선비의 예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지향한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유학에서 나와요. 개인에 대한 책임의식,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타인하고 공존하는 방식, 타인하고 소통하는 방식,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유학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분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실현했고 그리고 역사에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예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학이 지향해온 가치가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교수님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시간관계상 오늘 두 질문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